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대찬 이야기를 찾아서 대찬 인생! 대찬 인생을 찾아주신 미인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네. 새로 오셨어요. 언제 봬도 어머, 어쩜 어머.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세요. 이분은 박종진 씨가 아니라 김종진 씨가 살고 계십니다. 이순지 씨 나와주셨어요. 네. 평소 성격대로 시원시원한 발언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예부의 대표 미녀 기자시랍니다. 우리 김겨울 기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찬 인생에서는 그야말로 절세 미녀. 이름만으로도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두 여배우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문화 전도사로 불리는 오나라 오나라 대장금 우리 아름다운 배우 이영애 씨 그리고 외모면 외모 학력이면 학력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 미녀 배우 김태희 씨 두 분의 특별한 사랑과 인생 스토리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절세 미녀. 정말 전례가 없는 비밀 결혼식인데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된다면서요? 다른 연예인들의 결혼식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다이아몬드가 눈알 만한 게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식 이거 진행하지 말라. 알고 봤더니 그게 이영애 씨 결혼이었던 거예요. 아이가 이제 10분 간격으로 나왔대요. 정말 녹아요, 녹아. 너무 귀여워요.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 궁금했는데 미국 IT 업계에 일하는 교포이자 재력가다. 대장금의 장금이 역할이 이영애 씨가 아닐 뻔했어요. 그래요? 고소영 씨도 같이 동시에 그 캐스팅 선상에 놓고서 저는요 다시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영애 씨한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딸과 찍은 화보가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어요. 와 정말 이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똑 맞더라고요. 이영애 씨 정말 미모와 심지어 그 깐난 아기가 다나해. 제가 한번 안아봤거든요, 승빈이를. 진짜 만나셨어요? 네, 만나서 네. 안아보니까 푹 안기고 얼마나 애기도 많은지 정말 녹아요, 녹아. 너무 귀여워요. 근데 어린애들이 안을지 그냥 이렇게 안고 에에 이런 거보다 그냥 버팅길 푹 텐데. 안으면은 정말 막 깨물고 싶지 네, 않아요. 맞아요. 윤영 씨가 안아달라고 했는데 넙주가 안아줬어요? 그럼요. 성격이 엄청 좋네요. 요즘 그 쌍둥이가 대세입니다. 뭐 어디 막 TV 요즘에 막 보면 거의 쌍둥이 엄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쌍둥이 엄마로 변신한 이영애 씨가 올해로 벌써 결혼 6년 차예요. 벌써 빠르네요. 6년 전에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당시에 왜 충격인가요? 그냥 이영애 씨 다 팬으로서 충격 도대체 아닙니까? 몇백 명을 충격받으면서 보내시는 계속 충격받고. 네. 근데 사실 뭐 여기 기자분들 다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톱스타의 비밀 결혼식은 그 전에도 이유도 많았지만 이영애 씨의 경우가 특별히 정말 전례가 없는 비밀 결혼식이다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2009년도에 그 이영애 씨가 결혼을 했죠. 네. 38살이니까는 뭐 한국에서 여자가 결혼할 나이로서는 조금 많은 나이라고 왜? 나도 38인데. 늦은 거였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연예인들의 결혼식과는 좀 그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한국에서도 아니고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점과 함께 이 뭐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나 아니면 소속사 아니면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발표를 뭐 결혼을 해놓고서 나중에 발표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언론사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이걸 보내서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근데 뭐 미국에서 비밀 결혼식을 가진 이유는 가족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남편 정 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다 미국에 있었고요. 또 그 2009년에 결혼할 당시에 그 어머니가 70대 후반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80대 초반이어서 이영애 씨 부모님 연로하셔서 빨리 결혼 서둘렀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양가 가족들이 조용한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에 남몰래 비밀 결혼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목격담으로 후속 취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카알라 지역의 한 호텔에서 결혼을 했는데 어떤 목격담이 들려왔냐면 그 친지들하고 뭐 지인들 뭐 가족해서 한 16명 정도만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노태우 전 대통령도 다녀갔었고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다녀갔었고 정말 유명한 전 세계급 호텔이라고 하니까 난 또 그분이 결혼식에 참석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좋은 호텔이라고 하니까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추측들 했었는데
$10,000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영애 씨가 9월에 입국을 했을 때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기자들 앞에 섰을 때는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나 그녀가 꼈던 결혼 반지. 보면 다이아몬드가 눈알 만한 게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일명 참깨 반지라고 해가지고요. 0.01캐럿짜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기념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소박한 결혼 반지를 하게 돼서 의외성을 좀 많이 띄었던 결혼이었죠. 이영애 씨 결혼 소식이요. 평소에도 단아하고 차분하시기 때문에 남자 스타분들이 이분을 이상형으로 굉장히 많이 꼽았었대요. 그래서 큰 상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남길 씨는 이영애 씨의 결혼 전날 밤새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평소 때 이영애 씨를 그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아름다운 눈, 그리고 도시적이면서 아주 매력적인 그 모습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순수한 모습이 아주 좋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죠. 배우 유지태 씨도 이영애 씨를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배려심도 많고 굉장히 그 모습도 단아하고 그러니까 뭐 CF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그냥 평상시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유지태 씨도 되게 극찬을 한 바 있어요. 예. 이동욱 씨도 그래요. 우연히 이영애 씨랑 어떤 일을 한 건 아닌데 우연히 지나가다 이영애 씨를 본 거예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 고개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다. 미모를 너무 채송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같이 드라마를 하다 보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저기요. 그럼 이거 있잖아요. 감독님께서 드리래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드라마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 들숨으로. 똑같아. 제가 저도 이영애 씨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한번 취재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영애 씨가 외국에서 뭐 일을 하고 한국에 공항에 들어올 때였는데 그때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들고 갔죠. 그래서 이영애 씨하고 안면이 있으니까 이영애 씨가 저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영애 씨한테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들으면서 어디 갔다 오시는 거냐,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영애 씨가 보통 연애 같으면 이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럴 텐데 기사님 얼른 가요. 이러면서 필승으로 들량 말랑.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분 네. 참 질투납니다. 이분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길래 이렇게 이영애 씨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건지. 네. 이영애 씨의 남편 그 정 씨를 만나본 사람들은 꽤 많아요. 뭐 고기 기자도 만났고 저도 만났었고 뭐 했는데 이 정 씨의 프로필에 대해서 일부 그 소문 속에서 알려지기는 했었지만 일단 그 결혼식이 이루어진 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발표된 거에 따르면 그 일리노이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IT 업계에 일하는 교포이자 재력가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이 레이더 장비, 그다음에 또 특수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한국 레이컴의 대표이사로서도 역임을 했었고요. 2012년도에는 그 아기용 클렌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니들하고 작품을 파도하고 대장금을 하게 되면서 평소의 모습들을 좀 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 궁금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스타일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모든 걸 다 바치는 헌신적인 스타일. 그래서 이영애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냐, 이게 주변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영애 씨한테만 호탕 막 잘 쓰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지인들한테도 굉장히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자기 친한 멤버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멤버 한 명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우리 와이프가 찍고 있는 그 CF의 그 뭐 녹즙기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없다라고 했는데 모임에 갔더니 그 테이블 위에 한 사람들 한 대씩 다 그 녹즙기가 한 대씩 다 있었고 하루는 제가 또 굉장히 열심히 이영애 씨 취재를 할 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우리 와이프가 하고 있는 그 화장품 갖고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다라고 했더니 너네 그 회사에 그 여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 정 씨가 이 TV조선을 굉장히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한 번은 TV조선의 뭐 프로그램에서 미얀마에 있는 굉장히 불쌍한 아이들 사연이 나왔어요. 학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정 씨가 그 프로그램 보고 있다가 저 학교에 돈을 기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영애 씨 이름으로 그 학교에 미얀마의 그쪽에다가 엄청난 기부를 했고 학교가 한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 현장에도 이영애 씨도 오시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 두 분이 결혼 전에 이미 인연이 20년 가까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처음 이렇게 인연을 맺게 예, 됐을까요? 이영애 씨가 예. 91년도 CF 를 찍을 때 만났는데 네. 당시 이영애 씨 나이는 21살이고 이 정 씨는 미국에서 돌아와서 지금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정 씨 친구가 광고 기획자였어요. 그래서 우연히 마련한 자리에서 이 정 씨와 이영애 씨가 이제 처음 알게 됐고 처음부터 남녀로 끌리거나 아 설레요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선후배로서의 관계를 그때 시작해서 쭉 유지했던 거죠. 좋은 감정이 사랑으로 변했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0년대 중반부터가 아닐까. 정확하게 연애 시점이 언제다라는 건 나오지 않았지만 워낙에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소문이 되고 기사화될 수 있고 이래서 둘이 많은 그런 얘기들을 인생살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신뢰가 이게 사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워낙에 또 이영애 씨가 완벽 미녀니까 남편분이 먼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쇠고리 같은 경우는 사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열쇠고리인데 앞뒤에 데뷔 시절에 이영애 씨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남자가? 네, 그러니까 이미 뭐 딱 내 여자라는 마음이 확실히 있었으니까 그걸 이렇게 가지고 다녔을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에 결혼 전에 이영애 씨가 중국의 소학교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따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대장금 이후에 이영애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좀 보면 대장금 선택을 하게 됐을 때도 남편분이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무렵에도 뭔가 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영애 씨 남편이 이영애 씨에게 끌린 이유는 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그녀가 스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예쁘고 뭐 화려한 외모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인품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이영애 씨는 뭐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은 광고 또 작품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지. 굉장히 좀 수수하고 한결같이 좀 검소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 남편, 지금 현재 남편의 그 마음을 많이 좀 끌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영애 씨는 이 남편을 굉장히 좀 우러러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떤 사업의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걸 내면 이영애 씨가 그거 정말 천재 같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맞장구를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나왔을 적에 보면은 부인들이 남편을 이렇게 쳐주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거꾸로면 부인이 쳐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영애를 쳐주는 사주를 아니 어떤 남자가 이영애 씨랑 결혼하면 안 쳐줍니까? 다 쳐주죠. 유난히 많이 쳐주는 거 정도니까 그냥 거의 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절대 문 닫고 이럴 때 아니었습니다. 디테일을 안 보이기 위해서 문 이렇게 닫고 뒷걸음으로 이렇게 닫고 그렇죠. 2009년도 9월에 결혼 직후 첫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영애 씨가 너무 섬세하게 잘 챙겨준다고 남편을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내게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제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학 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 남편을 좀 더 일찍 만나고 만났으면.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닭살 애정 공세를 했죠. 근데 이제 연애부터 결혼식까지 극비리의 두 분의 사랑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베일에 쌓여 있는 이영애 씨의 남편분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깔수록 근데 자꾸 그러네. 굉장히 의외의 장소에서 너무 쉽게 남편분의 그 결혼 후 모습이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보여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쵸? 내추럴하게 보여가지고 네.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죠. 2010년 4월이었는데 그때 전주 KCC하고 울산 모비스 챔피언 결정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또 울산 모비스 쪽 VIP석 쪽으로 처음에 모습을 보이면서 전광판에 딱 두 사람 이영애 씨 부부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장내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어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 기자를 막 카메라 세례 막 터뜨리고 하니까 부담을 느껴서 다시 빠져나와서 이렇게 일반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응원을 했는데 들어갈 때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응원 도구 만들어서 막 응원하는 모습도 보이고 두 부부가 알콩달콩 재미있게 경기 보면서 막 담소나는 모습도 화제가 되고 그랬었어요. 이 돈독한 부부 사이가 굉장히 뭐 어찌됐든 이 덕분인지 몰라도 결혼 1년 6개월 만에 선물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아, 너무 예쁜 이제 아이들이 탄생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한 번에
두 명이 쌍둥이가 나오죠. 예, 아이가 이제 10분 간격으로 나왔대요. 그 태명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쌍둥이인 걸 미리 알았나 보죠. 복돌이 복순이라고 정했다고 그래요. 복돌이 복순이. 복돌이 복순이었대요. 둘이 그 10년 가까이 뭐 흔히 쓰는 말로 신비주의, 외부에 자기 노출을 잘 안 했던 사람인데 이제 애 엄마, 애 아빠들이 돼서 지금은 좀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 편안해지고 특히 아이 얼굴들 보면 이영애 씨 바로 연상이 되면서 그 이렇게 다가서기 어려운 뭐 신비의 여배우 뭐 그런 느낌에서는 이제 많이 현실로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자들이 네. 대한민국 기자들 특히 연예부 기자들 네. 말이야. 그 능력이 있어야지. 유능한 기자들처럼 말이야. 그 임신을 했으면 임신한 그 만삭의 사진을 한 장을 아니 여기 찍었어야 되는 특종 거 기자가 아니야. 몇 명이 있는데. 그런데 다 어떻게 실패하신 이 거 아닙니까? 만삭 그 임신한 그 사진이 한 장도 없다면서요? 그때 한때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들의 열애설 사진을 많이 찍히는 게 지금 요즘 때 대세인데 과거는 연예인들의 만삭 사진이 유행처럼 막 쏟아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면 쫓아다니는 거죠, 파파라치들이. 찍힌 게 뭐 김희선 씨나 송윤아 씨 같은 경우 찍혔는데 이영애 씨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안 가본 건 아닙니다. 저도 쪽에 이영애 씨 집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좀 상당히 삼엄하고 이영애 씨를 모습을 목격하기 힘든 게 아예 집 안에서 차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몰래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찍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리고 왜 영화 보면 차 밑에 이렇게 붙어갖고 백은영 기자는 안 돼. 땅에 걸려. 되는데 백은영은 안 되겠네. 왜 이러세요 우리 민영 기자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만삭 사진도 그래서 한 장도 없고요. 이 출산했을 때도 보통 연예인들이 잘 그 당시에 유행처럼 잘 가는 산부인과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청담동에.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담동의 한 산부인과였다가 다음에는 일원동이었다고 했다가 최종에는 충무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세 곳 특실을 다니느라고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잘못하면 평생 간다. 그 정도로 임신했을 때 남편의 외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이영희 씨 남편분은 점수를 굉장히 많이 얻으셨나 봐요. 굉장히 외조가 남달랐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영애 씨 그 한남동 주변의 레스토랑에서 두 분이 많이 목격이 됐는데 정 씨 그분은 뭐 생각보다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시선을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대요. 그래서 창가 쪽에 또 앉아갖고 뭐 직접 거기에서 수제 뭐 파스타라든가 아니면 수제 피자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다정하게 나눠 먹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또 가로수길에 뭐 이렇게 두 분이 산책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뭐 임신했을 때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평생 그 기억이 남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다정하게 다 실천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 지금 이영애 씨의 남편 정 씨 보면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해서 같은 여자인데 참 다르구나. 임신했을 땐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먹히는지 제가 삼겹살을 한 3인분 먹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피자집에서 피자 냄새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먹고 싶다 그랬더니 정말 먹을 수 있어? 믿기지가 않나 봐요. 너 남기면 혼나? 제가 정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 먹고 남기지도 그러니까 못하고. 너무 놀래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을 수가 있구나. 아무래도 산후조리원이 요즘엔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영애 씨가 산후조리를 했던 삼성동에 있는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VIP 같은 경우 2주에 1,200만 원 정도래요, 비용이. 일반적으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선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4배 정도 비싼 고급 산후조리원인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 산후조리원은 이렇게 스페셜하게 짜여져 있나 보니까 방마다 거실, 침실, 응접실 있는 거는 기본이고 신생아, 아기하고 산모를 위해서 모든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또 용기들, 용품 이게 다 유기농이라고 그러고요. 또 전용 옥상 정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와서 회진을 해주고 건강검진을 해주고 거기다가 산모들이 전용으로 딱 해서 전담으로 에스테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VIP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거길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영애 씨 보고 놀란 거는 돌잔치 때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한번 놀라고 그 미모가 여전한 거에 대해서 놀라서 몸매도 착 빠지고. 정말이요.
뭐 좋은 에스테틱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옆에 연예인으로서는 전지현 씨가 같이 참석을 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울어도 돼? 오랜 인연 같이 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외국에서 해서 늦게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다들 바쁘신데 어려운 거로 정말 해주신 분들인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 늘 우리가 이영애 씨 하면 신비주의 또 대표 연예인으로 꼽는데 작년에 한 다큐멘터리였었죠. 그녀가 하고 있는 지금 전원 생활 그리고 아이들과 매일매일 하는 이 일상들을 공개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저는 이런 행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영애 씨의 마지막 작품이 2005년도에 출연했던 친절한 금자씨였는데 약 이제 9년 후인 2014년도 SBS 스페셜이었죠. 이영애의 만찬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리를 하는 모습, 그다음에 또 가정생활 모습이 공개돼서 이영애 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죠. 그다음에 또 이제 특히나 그 이영애 씨의 집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면서 이영애 씨는 과연 아파트 광고를 하시던 분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 그 부부의 컨셉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실내는 이제 이영애 씨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컨셉을 잡았고, 그다음에 외부는 이제 원래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하게 빨간 벽돌로 해서 이제 좀 고풍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 심플한 것을 추구하는 이제 그 이영애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콘크리트로 조금 그 차가운 형태의 그 외벽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영애 씨 남편 의견대로 관철이 됐는데 겨울마다 이제 이영애 씨의 의견을 들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2012년에 이영애 씨가 제안을 해가지고 전원생활로 옮기게 됩니다. 양평 문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도심을 떠나서 전원생활을 옮긴 이유가 아이들을 좀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라고 하는데 양평 문홀이라는 곳이 그 이영애 씨 아버지 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그 산과 좀 가까운 곳에 좀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 공인중개사는 그곳이 좀 땅값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저렴하대요. 그리고 강남과도 좀 접근이 좀 좋고 공기가 무엇보다 좋다. 그래서 아마 이영애 씨가 그곳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주변으로는 또 연예인들이 꽤 많이 살아요. 김수로 씨, 그다음에 강호성 씨 이렇게 이웃사촌이에요. 아무튼 그렇군요. 문호리로 이사를 가고 나서 이영애 씨의 주부 생활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그냥 여느 주부 아이 엄마하고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씩 마트 나가서 장을 봐오기도 하고 또 남편이 출근할 때는 과일 도시락 같은 걸 사서 이렇게 들려보내기도 하고 또 퇴근할 시간 된다 그러면 손수 저녁 장만해서 이렇게 막 따끈따끈한 음식도 이렇게 차려주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문호리 같은 경우에는 피부 관리실하고 가기에는 거리가 멀잖아요. 또 아이들도 육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수분 크림이나 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로 자신의 외모를 위해서 그 정도밖에 공을 못 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많으면 뭐 너무 옛날식 생각이지만 좋은 거는 막 애들이 소리 지를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괴롭지만. 그러니까 그 정 씨 어디 나갈 때 이영애 씨가 뭐 뽀뽀하는 모양이에요. 별걸 다 알아보셨네요. 가족끼리 별걸 다 하는데 애들 쌍둥이 둘이 그렇게 막나나면 다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애들이 부모 스킨십 하는 거 애들이 싫어해요. 저도 겪어봤는데. 질투예요? 그럼. 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막. 따지면 나랑 남편이랑 뽀뽀하면 걔가 막 지져요. 걔가 너무 예민하네. 걔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 질투하고 막. 네,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처음 익힌 단어가 뭐 개구리, 거미 이런 단어라니까 자연스러워요. 거긴 전원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 마트가 있대. 그러니까 애들이 놀러 가서 알 수 있는 집 외의 공간이 마트인 거야. 마트. 예. 그리고 이영애 씨가 종일 이제 커피를 마신다.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애들도 커피 따라해요. 그러면 애들이 커피 그러면 커피를 준대요. 커피잔에. 근데 그게 우유야. 네. 그래서 이건 애들 저도 어렸을 커피야 뭐 이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원에 사니까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배우는 단어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조금 그 이 도시 아이들과는 다른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승권이라는 그 오빠가 그 부모들한테 그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
공기 맛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확실히 그 전원에서 사니까 당연히 그런 환경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동생한테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맛있죠? 동생 1253 숨 좀 쉬어봐. 역시 이제 전원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귀여워. 이영애 씨 본인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전원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력이 너무 다르네요. 우리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황사 바깥에 어디 나가면 우리 아들이 막 말 시키면 입 벌리지 마, 입 벌리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러는데 공기 마시라고 하고 정말 그 지금처럼 다르네. 그거지. 그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 아닙니까? 단아한 모습인데 반전의 모습이 있대요. 반전의 모습. 네, 성장기 때는 조금 성격이 네. 달랐나 봐요. 굉장히 척박지축 그 어린이였고요. 이남 일녀 중 유일한 딸, 그리고 아버지가 38, 엄마가 34살 때 낳은 그 누뚱이 막내딸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고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영애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지어준 애칭 이윤정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영애, 집에 오면 이윤정이라고 지었고요. 본인 스스로는 또 이날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대학교 때 미팅 때는 또 이런 이름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오정아로 나갔는데 진짜 자기 이름이 하나씩 있네요. 어린 시절 그 동네 골목대장을 맡았고요. 박치기하고 이 할퀴기의 달인이었다고 해요. 할퀴기 좋다. 꼬집기. 네, 꼬집기 했는데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바로 친한 친구가 아파서 걷지 못하니까 이영애 씨가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본인은 그 늑막염에 걸리기도 했다는 또 의리의 소녀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데뷔 초에는 이영애 씨가 어린 시절 성격만큼이나 좀 통통 튀고 당찬 이미지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단아하고 바뀌었어. 신비한 이미지가 된 게 저는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산소 같은 여자. 그 그렇죠. 광고 때부터 그런 이미지가 각인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원래는 여학생 표지 모델을 한 네.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인상 깊게 봤던 광고계에 계신 분이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걸요? 유덕화 씨가 했었던 맞아요. 초콜릿 광고 기억하시죠? 90년이었는데 그때 이영애 씨 나이 20살이었어요. 근데 그 광고를 다시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초콜릿을 주고 우산 던지고 이게 도망가는 약간 이게 다부진 소녀? 근데 당차면서도 수줍음 많은 소녀의 이미지였는데 그때는 각인을 시켜줬다기보다는 누구지? 라는 정도였고요. 근데 그 이후에 결정적인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산소 같은 여자 화장품 브랜드 CF였거든요. 그게 이영애 씨를 스타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준 광고였어요. 최근에 많은 한국 드라마가 사실 중국 네. 시장,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 요즘에 남아메리카, 뭐 미국은 물론이고 뭐 아프리카까지 다 이 한류 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사실 원조 한류 바람의 주인공은 바로 이영애 씨입니다. 그 중에서도 넘버원이 네. 바로 대장금 아니겠습니까? 네. 야, 대장금 열풍 대단했어요. В новом сезоне телеканал «Кварц» начинает показ популяр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ериала «Жемчужина дворца». Бел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покажет один из самых рейтинговых сериалов Азии.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좀 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잘 이해는 개인적으로 안 되는데 이 중동 쪽에서 네. 그 아랍권에서 특히 이 작품 인기가 있었는데 궁궐 속 보석이라는 의미의 제목으로 이 작품이 계속 소개가 됐는데 대장금이요. 그렇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이란에서는 평균 57%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이게 최고의 피크였을 적에는 90%를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아랍권은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때는 그 금식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라마단에서 이 금식하는 건 걸러도 대장금 보는 거는 못 걸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스리랑카로 가면 좀 더해지는데 좀 믿을 수가 없어요. 99%의 시청률. 에이,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테레비 꺼놓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봐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유일한 오락이니까. 스리랑카의 높은 시청률은 우리랑 다르다는 환경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엔터테인먼트가 뭐가 많아요. 게임장도 있고 무슨 PC방도 있고 술집도 많고 근데
그런 게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는 사실 텔레비전에 다 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채널이 또 작을 수도 있겠죠. 채널이 3개 정도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경우. 99%의 시청률이라는 건 모두가 다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100%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장금이 지금 그 방영이 스리랑카에서 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디를 가도 뭐 택시에도 그리고 광고판에도 다 이 대장금에 이영애 씨 얼굴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이제 말씀을 좀 붙여드리면 그 제가 일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일단은 이란은 국영방송국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이란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 축구 경기가 있는데도 대장금을 안 하면 결방하면 안 된다라고 전화가 갔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너희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장금 이건 특히 전통의 어떤 이거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니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장금이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주체적이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어라고 인물 했어요. 캐릭터가 좋았다는 인간 승리. 예, 근데 그 어떤 캐릭터가 주는 그런 큰 스토리의 힘, 그리고 아직도 그런 아랍권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외국에서 공부를 그렇죠. 한다는 되게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리고 걔는 히잡을 항상 써야 되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장금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공감을 되게 많이 줬어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판권이 팔려서 홍콩에서도 대장금이 방송을 하고 있는 시기에 우연히 이제 저희가 촬영해서 홍콩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타임스퀘어라 그래서 굉장히 큰 백화점 전광판이 있어요. 그 시계 광장 앞에 이제 택시 타는 줄이 있는데 아무 택시도 안 가고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보고 있어서 뭔가를 봤더니 대장금 마지막 회 방송하는 날이에요. 정말 도심의 차들이 안 태우고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영애 씨가 그렇게 대사를 정말 그 복잡하고 이거를 정말 아나운서 시험 봤지만 그걸 보고 뭐 대본이 미리 나와도 어려운 거를 그거를 털털하게 하는 걸 보고 진짜 여러 가지가 다 총합체적으로 아우 최고인 드라마였어요. 그 대장금 여파는요, 한국 문화, 좁히면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까지 불러일으켜갖고 2013년이에요. 2월이죠.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에 이렇게 광고했는데 비빔밥, 알파벳으로 스펠링으로 그렇죠. 발음 난 대로 비빔밥 해서 이영애 씨 한복 입고 딱 한 건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광고였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중국 상해에 그 빌보드 이렇게 크게 해놓는데 6개월 동안 이영애 씨 얼굴 노출돼 있었고 우즈베키스탄 같은데 타슈켄트에는 한 중심에 제일 비싼 거리에 거기에 이영애 씨 얼굴이 6개월 동안 또 쭉 있었다고. 그런데 네. 이 대장금의 장금이 역할이 지금은 우리가 이영애 씨가 딱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원래 섭외할 때는요 이영애 씨가 아닐 뻔했었대요. 그래요? 네. 여기 또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 이영애 씨가 결국은 한류 스타의 영광을 안게 됐지만 캐스팅 단계에서는 항상 감독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영애 씨한테만 그 대본을 넘긴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병훈 감독은 고소영 씨도 같이 동시에 그 캐스팅 선상에 놓고서 두 사람에게 대시를 했다는 거죠. 러브콜을 했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항상 전전긍긍 하잖아요. 근데 고소영 씨한테는 답답이 없었고 이영애 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겠다라는 캐스팅 의향이 오면서 그 드라마는 빅히트를 쳤고 이영애 씨는 한류 스타가 된 거죠. 근데 이영애 씨 본인도 막상 처음에 대장금 출연 제의를 받고 망설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이영애 씨가 이제 출연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시 연인이었던 지금의 남편이 네. 드라마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요리는 배우지 않겠느냐, 궁중 오, 요리도 현명하네. 뭐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출연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신의 한 수가 되었던 섬인데 뭔가 볼 줄 아네.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에 대한 노력을 남달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 2주 동안 하루에 7시간씩 궁중 요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뭐 그런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대장금의 리얼리티를 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 MBC 연기대상 대상은 대장금의 이영애 씨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했고 사실은 타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조용히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 지금 처음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희 식구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 씨가 사실은 작품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다작 배우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작품을
선택하는 작품을 고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변신에 능했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오영실 씨도 변신에 좀 능하면 확 들 텐데.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아, 괜찮아요? 네, 그냥 오래 길게 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스크린에서도 굉장히 이 변신에 성공하면서 활약이 대단하죠. 네, 정말 공동 경비구역 JSA 뭐 유명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썼던 거기서는 또 이렇게 굉장히 단아한 이미지로 나왔고요. 봄날은 간다에서는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하지만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산티나는 여자의 역할을 너무 잘한 거예요.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최고였어요. 그냥 정말 최고였어요. 저는 저는 진짜 이 봄날은 간다 연기가 제일 좋았던 것 저는 같아요. 그거를 정말 최고로 치고요. 친절한 금자씨에 보면서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캐릭터를 완전히 구축하는 그런 영화를 찍었어요. 뭐 굉장히 많은 대사도 또 유명했는데 이영애 씨 그 봄날은 간다에서 남자가 이게 그 근처까지 내려주니까 당당하게 라면 먹을래요? 너나 잘하세요. 누구나 친절한 금자씨를 도와주고 싶어 했고 누구도 마녀 이금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오늘 밤이야. 더 이상은 못해. 아무리 내일이라도. 이제 저는 이영애 씨 조력자 꽃뱀 역할을 제가 맡았었어요. 그때 이제 이영애 씨가 이제 전 분장실에서 처음 뵀었는데 보통 배우들 하면은 뭐 이렇게 광채가 나고 막 뭔가 이렇게 화면에 있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막 이렇게 나를 놀래키고 막 저도 배우지만 그런 배우들이 몇몇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분장실에 웬 여자가 이렇게 등을 보이고서 이렇게 거울 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조곤조곤 뭐 대본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영애 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정말 피부가 우유같이 하얀 여자가 저는 피부가 까면서 그걸 좋아해요. 우유같이 이렇게 하얀 여자가 눈이 깊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평면적인 게 아니라 깊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브라운에 가까운 이렇게 뭐 얘기한 거 같죠. 외국 사람 같이 그런 브라운 아이즈를 가진 그런 신비한 눈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빛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게 주변을 섭렵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는 아직도 이분만 보면 무서워 죽겠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씨. 네, 오늘 영광의 주인공은 이영애 씨에게 들어갔습니다. 친절한 금자 씨는 저한테 어떤 배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혼신의 연기를 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 보시고 또 실망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영애 씨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공동경비구 JSA 또 시나리오를 집필하신 네. 주인공께서 여기 있으시잖아요. 현장에서 뵀을 거 아니에요. 이영애 씨 실제 모습 저는 어때요? 여의도 어디 그 장소에 한번 갔는데 그때 딱 한번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이영애 씨를 그 데뷔했을 때 초창기에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밥을 한번 사기로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한 뭐 10년 가까운 세월 후에 잊어버렸죠.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나한테 밥을 사겠다고 한 거 기억하냐? 그랬더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안 사냐 그랬더니 다음에 꼭 사겠다고 재치 있게 받아 넘겼어요. 물론 아직까지 밥은 사진 않았어요. 이례적으로 한마디 하면 10년 후에 뒷받아내는 남자 얼마나 오싹했을까. 농담이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인데 제가 좀 영애 씨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봄날은 간다예요. 그리고 봄날은 간다는 제가 굉장히 정말 절친한 허진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네. 제가 감독의 대한민국 작품이야.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정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밤의 TV연애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인터뷰를 이영애 씨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영애 씨가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화를 어떻게 봤느냐고. 근데 그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나는 이런 영화를 못 만들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 말이 나는 영화를 안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 제 마음속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근데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아이고, 나쁘지. 그러니까 이거를 난 이런 거 안 만들어. 맞아요. 이거거든? 그게 전혀 기분 아니었는데 나쁘지. 저는 오히려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내가 굉장히 그 이영애 씨에게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때 이영애 씨가 보여준 모습에서 굉장히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자기가 한 영화를 어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이기 위해서 인터뷰에 나와서 정말 애를 쓰는데 지금 인터뷰를 한 당사자가 그러니까 자기게 제 의도와 상관은 없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저는 진짜 그게 그 의도가 아니었고 지금도 다시 만난다면 미안하다. 그러니까 밥을 안 사도 괜찮고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를 진짜 자. 하고 싶어요. 근데 이영애 씨가 아무리 뭐 좀 최근에 다큐멘터리로 얼굴을 좀 보여주셔서 그리움에 대한 게 약간 이제 해결이 됐다고 쳐도 사실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후에 연기 활동이 뜸해져서 팬분들은 정말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컴백에 대한 소식은 없나요? 일단 10년 동안 작품이 없는데요. 뭐 드라마 대물이라든지 선덕여왕이 물망에 올랐었는데 다 아쉽게 안 됐었고요. 지난해에는 그 대장금 2라는 작품에 출연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무산이 됐었고 또 지난해 말에 사임당이라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성인데 그분의 삶을 다루는 작품에 출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정확한 제목이 사임당 더 허 스토리인데요. 뭐 사임당 그녀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거를 하게 됐는데 이 작품이 그 그룹8라고 드라마 궁을 만든 곳인데 그 제작자가 송병준 씨인데요. 이분이 또 그 마당발이신 정 씨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작품에 인연을 맺어서 출연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특이하게 이게 1인 2역을 이영애 씨가 하게 됩니다. 한국미술사를 전공한 대학 강사하고 그 조선시대 신사임당 역할을 2개를 번갈아 하면서 하게 돼서 마치 좀 특이한 캐릭터를 이분이 만들어낼 것 같고요. 올해 그 6월부터 촬영을 해서 빠르면 내년에 그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이 밀어주시네. 외모면 외모 학력이에요. 학력 완벽 미녀 배우 김태희 씨. 공부를 수수수수수수수.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하굣길에 뛰어갔대요. 연기는 이게 쉽지 않아요. 아주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배우 때려쳐라. 엄청난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팬이셨대요. 사실 김태희 씨네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결혼에 이를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얼마 전이었죠. 정말 대한민국을 발칵 뒤흔든 톱스타 커플이 있었어요. 상속자들의 주인공 이민호 씨 그리고 국민 첫사랑 수지 씨 연애설로 정말 대한민국 연예가 너무 아뜨거였어요. 아뜨거. 근데 이민호 수지 씨 연애설만큼이나 이미 그 이전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했던 톱스타 커플이 있어요. 바로 원정합격이죠. 국민 여신 김태희 씨 그리고 한류 스타 비. 워낙 한문선녀 커플이라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어디가 아까워 이쪽에 쳐져 이런 말 없이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심지어 결혼이 임박했어. 이런 소문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비는 그 신앙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엔 굉장히 그 독실한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한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성기 씨가 김태희 씨와의 친분 관계로 해서 이제 그 대부를 자처했고 이날 그 세례식에는 김태희 씨의 어머니 그다음에 또 안성기 씨 등이 참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김태희 씨가 대표적인 성당 누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사포라고 그래요. 머리 이렇게 하얀색으로 쓴 그거를 씌우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사진이 찍힌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성당 누나 중에서도 환상적인 성당 누나다 이런 댓글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런 분이 성당에 누나로 있으면 어느 남학생인들 안 가고 네. 싶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성당 누나를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 비가 세례를 받은 이유도 결혼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저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 세례 받으려면요 하루아침에 나 받고 싶다 그래갖고 그냥 되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준비해야 몇 달 돼요. 동안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8월 달에 받았거든요 세례를.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비 씨가
씨가 이제 최근에 했던 드라마였죠. 이제 그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 기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사실 좀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 천주교가 왜 갑자기 가시게 됐냐 했더니 원래 천주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자친구 김태희 씨가 천주교라 더 관심이 많죠 하고 되게 쿨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궁금한 게 결혼 임박서 이런 거니까 결혼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그것도 저희가 아직 결혼을 지금 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어찌 됐건 굉장히 행복하게 계신다고 네, 되게 좋아하셨어요. 최근에 다시 한번 김태희 씨하고 B 씨가 결혼설에 휩싸였었는데요. B가 서울 삼성동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연인 김태희 씨하고 결혼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이어졌던 건데 이에 대해서 소속사, B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삼성동 주택을 처분한 건 맞지만 그게 김태희 씨와의 결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 삼성동 집을 처분한 뒤에 현재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톱스타 커플이고 공개 연애 커플이다 보니까 조금만 변화도 있어도 관심이 집중되는 건 참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B 씨가 그 김태희 씨를 위해서 종교까지 가지셨잖아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소주 맥주에서 와인으로 바꿨어요. 이게 사실 힘들어. 술 좋아하시는 분이 주 종을 바꾼다는 건 거의 신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사실 이승실 씨가 강남의 유명한 소맥파였어요. 유명하신 언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첫 만남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2011년 10월이죠. 소셜 커머스의 CF를 찍다가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3월에 B가 군대 입대했는데 연애병사로 보직을 변경을 해요. 그러면서 시간은 조금 더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이 굉장히 자주 연락을 하다가 그 6개월 뒤에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또 결정적으로 한 매체에서 두 사람이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려 2달 동안 쫓아다녔어요. 집역에 따라다니다가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2013년 1월 1일 새해 첫 커플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공식 연인 사이가 됐죠. 그 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안이 다 B 팬이셨대요. 사실 김태희 씨네가 근데 상관없지만 어머 너무 노래 잘해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 CF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근데 그 사실 어느 한쪽만 유명해도 힘든데 두 명이 톱스타예요. 커플이에요. 가장 힘든 건 데이트하는 거죠. 비밀 데이트인데. 김태희 씨, B 워낙 두 분 다 바쁘기도 하지만 너무 유명한 톱스타라 데이트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근데 뭐 사실 이 2012년 11월에 이제 그 한 매체를 통해서 목격이 됐고 이제 2013년 1월 1일 날 보도가 되어졌는데 김태희 씨가 서울 금호동에 있는 한 공원에 자기의 차를 타고 나갔고 그다음에 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의 차가 아닌 가족 소유의 차를 타고 나가서 김태희 씨가 B의 차에 옮겨 탔다. 아니 근데 뭐 연예인들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은 대부분들이 알려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차 2대를 갖다 마주해놓고도 대화를 나누겠어요? 옮겨 타서 대화를 나누겠어요? 웃기겠다. 창문 열고 밥 먹었어? 유명한 연예인으로서는 일상적인 그런 데이트 모습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창을 대하고 마주하는 것은 그 마피아가 다른 사람을 암살하는 아무래도 연애 그 초창기에는 애틋하잖아요. 애틋한데 또 자주 만날 수 없어. 그럼 더 애틋하겠죠. 두 사람 자주 만날 수 없었던 거는 그때 당시 B가 국군방송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맡았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도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주말까지도 썼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김태희 씨랑 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김태희 씨가 그 B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먼저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B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었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지내기 위해서 23일에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날 이미 4박 5일의 휴가를 B가 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이틀 정도 같이 오붓한 데이트를 즐겼고 복귀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간식을 직접 싸서 보내줬다라는 이 대목은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간식은 뭐 누구들 뭐 좋아하는데 간식 못 해주겠어요. 우리는 오빠도 안 사줄 수 있죠. 다 남자친구 해주지. 군대 가면 3단으로 5단으로 해갖고 쫙 그리고 그런 경우가 했잖아요. 네.
가수 B 씨가 SNS를 타고 퍼진 알몸 사진 때문에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 사진을 마치 김태희 씨가 찍은 것처럼 또 다른 루머가 확산이 된 거거든요. 지난 1월 김태희와 만나면서 부무교율을 위반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태희 씨와 비 두 사람의 이 사랑에도 엄청난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샤워장에서 뭐 있었던 일이죠, 그게. 네, 그 비의 알몸 사진이 네. 이제 유포됐다라고 인터넷에 돌았는데요. 그 출처가 김태희 씨가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거기 있었다 해서 이제 더 막 악의적으로 계속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당시 비 소속사는 사진 속 인물이 명백히 비가 아니고 아니다. 이에 대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인 만큼 이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자와 거짓 설명을 붙여서 이렇게 퍼나르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경찰에 고소한다라고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죠. 김태희 씨가 그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그 사진이 이제 노출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을 이제 찾아보면 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그 사진 이외에 다른 거는 전혀 맞아. 공개되지가 않았었고요. 또 배경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합성의 흔적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라고 믿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죠. 저도 그 사진을 봤었는데 김태희 씨가 나도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경찰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적으로 B 씨가 아니고 이 사진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과 90%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근데 두 사람이 또 때 아닌 결별설로 곤혹을 치른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비와 김태희가 사귄다는 게 이제 알려지니까 그 질투의 시선이 아주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했지. 근데 이제 그래, 비가 쌍둥이서 그 휴가를 나와서 김태희 씨를 만났는데 그때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고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제 군 복무규율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네티즌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맞아, 그랬어요. 연애병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일반 그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휴가 일수가 현저히 많아가지고 또 이것을 놓고 또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가 곤욕을 치렀는데요. 또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세븐과 상추라는 그 또 다른 연예인 연애병사가 그 위문 공연을 갔다가 공연이 끝나고 나서 안마실수에 가는 모습이 목격이 돼가지고 연애병사에 대한 질타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엔 연애병사 해체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제 그 고규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일련의 사건들로 해서 네. 비가 군대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김태희 씨가 이제 비와 헤어질 거다 이런 또 이제 그 사람들이 희망을 이제 품기 시작을 하면서 결별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14년도 2월달에 이 두 사람의 그 해외 데이트 장면이 일부 알려지면서 이 결별설이 종식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LA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이제 놀이공원에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 길거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들이 그 교민들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되어졌는데 비의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비와 김태희 씨는 아직까지 그 연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김태희 씨의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현지 목격자의 증언이 맞을 거다 이렇게 그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결별설은 종식이 되어졌죠. 네, 두 사람이 또 이제 신사동에서 이제 고깃집에서 두 사람을 봤대요. B 씨는 그 안경만 착용하고 나왔대요. 근데 김태희 씨는 모자를 깊게 눌렀어도 그 미모는 정말 딱 한눈에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미모였다고 합니다. 네, 워낙 매력 넘치는 이 톱스타들이기 때문에 워낙 네. 자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김태희 씨는 스캔들이 사실은 평소에 없죠. 없었어요. 네, B 씨 그런 만나기 여배우라 훨씬 전까지는. 더 매력 그래서 이 B 씨가 또 얼마나 매력이 있길래 또 뭐 여성 팬들이야 김태희 씨가 밉겠지만 저는 또 B 씨가 밉죠. 그래 B 씨는 도대체 어떤 남자냐 네.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사실은 저보다는 멋있는 남자는 확실한 것 같긴 해요. 극단적인 그래서 비교를 제가 해봐요. 200%니까. 근데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98년에요. 팬클럽이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해요. 팬클럽 그 앨범을 가지고요. 1집이 잘 됐으면 팬클럽이 어마어마하게 스타덤에 올랐겠죠. 근데 잘 안 되는 바람에 한 4년 동안 아주 힘든 연습생 기간을 보내게 돼요. 2002년에 솔로로 전향을 딱 하면서 나쁜 남자라는 노래로 빅히트를 치게 되고요. 그때 2002년에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을 했고 2003년에는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면서 가수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하게 하게 되죠.
배우로서도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게 상두의 학교 가자라는 작품이었는데 이게 의외로 그래도 그 아무리 그 가수로 성공했어도 연기자로서 신인이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하우스, 이 죽일 놈의 사랑 이게 아마 연년으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배우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계로 진출을 해서 박찬욱 감독과 함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작품을 했었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음 할리우드로 진출해서 닌자 어쌔신 같은 영화에 출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배우가 되죠. 그리고 2006년과 2011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는데 이게 2번 연속으로 선정되는 것은요 아시아 사람으로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계의 스타로서 이 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한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It's amazing. I appreciate it. 근데 이렇게 비가 크기 전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한 중간 정도에서 제가 그 도전 천공인가를 같이 했어요. 또 장난 삼아서 넌 이름이 뭐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입니다. 이래. 그래서 왜 눈이 아니고 비냐? 내가. 그랬더니 우리 보통 같으면 그러고 막 이렇게 지금 예 뭐 이러고 웃을 텐데 딱 웃지도 않아. 딱 이러는데 요게 매섭구나. 요게 뭔가를 해도 제대로 하면서 요게 큰 놈이 되겠구나. 내가 그때 좀 약간 매섭더라고. 들성나무를 보신 거예요? 매서워. 네. 나중에 보니까 막 춤을 추는데 막 이러는데 이 복근이 이런 것도 어떻게 그 과거를 언젠가 이 TV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그 이를 악물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눈에서 그게 확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저 김영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더 이렇게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저 이 복근이나 뭐 춤솜씨나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가 처음에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크게 성공할 때까지 그걸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비가 타고난 천부적인 춤의 재능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긍정적이라는 거죠. 진짜 자기를 얼마나 갈고 닦았으면 실제로 천부적으로 받은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까지 자기를 갈 수 있게 만들었겠냐 그런 얘기죠. 저는 실제로 이제 2001년도쯤일 것 같은데요. 괌에서 비와 3박 4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 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그 느낌 자체가 신성일 씨가 나오는 맨발의 청춘에 나오는 트위스트 김 같은 청자켓에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호텔에서 공연 무대가 노래를 몇 곡을 불렀는데 노래도 못했고 그다음에 춤도 잘 못 췄고 그다음에 또 몸도 굉장히 조금 왜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근데 3박 4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4일을 지나면서 함께 갔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한 음료 회사에서 보잉 747 2대를 이제 전세기로 빌려서 갔으니까 한 900명 정도가 한꺼번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900명들이 첫날 공연 두 번째 날 지나면서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간 박용화 씨도 있었지만은 점점 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가 저 친구가 정말 비는 아니었지만 대성을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눈이 되겠구나. 비가 이제 월드스타로 이제 톱스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바로 가족인데 이 가슴 아픈 그 가족사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출발이 유명인들에게 거의 뭐 단골 손님처럼 따라붙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 과정이 사람을 단련시켜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도 참 힘들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외국에 가 있었고 일하러 갔다는 게 아마 뭐 취업 이민이었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새벽같이 일 나가고 하는데 몸이 띵띵 보이는데 그 의사가 아들에게 연고자니까 한 얘기가 그 온몸을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플 겁니다라고 그래요. 당뇨계통에 아마 이제 자가면역 질환 등이었던 것 같은데 움직이면 더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어머니가 스스로 자기 몸을 꽁꽁 묶어놓은 그런 걸 봤대요. 근데 좀 안쓰러워. 어린 나이에 엄마가 자기 몸을
병원을 가야 될 사람이 아프니까 묶어놓고 있다가 한번 그걸 쳐다보면 한번 해봐봐. 그게 얼마나. 피눈물이 나지. 아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어머니가 앓고 있던 병이 당뇨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돈이 좀 있어서 인슐린 치료를 제대로 했더라면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안 떠나셨을 텐데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아픈 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비 씨가 스타가 되는 걸 못 보고 어머니가 2000년 12월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를 악물고 극복해내는 원동력은 정말 지키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마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역경을 이겨낸 멋진 남자를 가진 김태희 씨는 정말 심지어 스펙도 좋죠. 뭐 똑똑하죠. 외모도 좋죠. 와, 뭐가 부러울까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 없었을 것 같아요. 김태희 씨는 표정에서. 근데 그런 그녀에게도 연예인 생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시련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김태희 씨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소문인데요. 재벌 3세와의 결혼설이었습니다. 2005년 연말부터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서 재벌 3세와 만나고 있고 조만간 결혼한다 이런 내용의 이른바 김태희 결혼선 유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탤런트 김태희 씨가 한 달 동안 미국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는 인터넷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대학생인 김모 씨 등 네티즌 11명은 김 씨가 재벌 2세와 결혼한다는 등의 추측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탤런트 김태희 씨의 소속사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대학생 김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김태희 씨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왜냐면은 네티즌들이 본인으로 인해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연 고소를 다 취하를 합니다. 근데 정작 김태희 씨를 힘들게 한 것은 또 다른 부분이었는데 한 번의 여름날에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입국 심사대 그 직원이 김태희 씨랑 조카를 한 번씩 번갈아 보면서 김태희 씨한테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조카의 성이 그 재벌 3세 그 루머가 났던 그분과 성이 같아요. 그래서 김태희 씨가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네? 물어보니까 연예인 한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순간에 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김태희 씨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김태희 씨는 본인은 노이로제야. 노이로제죠. 본인은 이 루머를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완전 달랐던 거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루머가 있어도 너무 주제는 없네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걸 물어봐요? 김태희 씨가 재벌 3세와의 그 결혼설, 말도 안 되는 이 결혼설에 굉장히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흑인 5인조 강도 사건.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네. 휴가와 화보 촬영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방문했던 탤런트 김태희 씨. 현지 교민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하던 김 씨 일행에게 권총을 든 흑인 강도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도다 하는 말이 이렇게 얼핏 들려서 봤더니 앞에서 이렇게 총 들고 누가 한 명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그 뒤로는 계속 고개 숙이고 이렇게 손 올리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 올리고 이제 앞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냥. 아니 근데 김배우 기자님 아내분이 같이 그 자리에 계셨대요. 좀 생생한 증언 부탁드려요. 그때 김태희 씨만 납치돼서 뭐 돈을 주고 뭐 어떻게 사실을 됐다 뭐 이런 밝혀주시죠. 얘기가 있죠. 사실을 밝히면요. 그때 당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이 사건을 보도를 그 당일 아침 5시부터 해가지고 오전 11시까지 기사를 토막을 10개를 쳐가지고 이제 내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참 의젓했던 것으로 저는 그 아내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내 같은 경우에 약 4,000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행비로. 근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 좀 떠들썩하는 와중에 권총 강도가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이 돈을 뺏기면 우리는 다 안 된다 해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이제 그 식탁 밑으로 넣고 근데 제일 먼저 강도가 들어왔다는 걸 안 사람은 김태희 씨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들 뭐 밥 먹고 떠들고 얼마나 또 교민들 이 김태희 씨 미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태희 씨가 손을 들면서 자 여기 손 들라고 해요.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영어를 해요. 들었구나. 그걸 통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교민분이 자신의 있던 금고를 아니 교민들은 거기만을 쓸 텐데 통역을 하고 있어 김태희 씨가. 뭐 하고 있었던 진짜 거예요. 재밌네요. 김태희 씨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김태희 있었던 씨는 거죠. 국내에서 갔던 스태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내 스태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줬던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교민분이
그 자신 집에 있던 금고를 열어가지고 다 돈을 주면서 이제 그 상황을 종료했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사진 작가이셨던 분이 이제 조세현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조세현 사진 작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제 그 굉장히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데 출장을 가실 때는 전자시계를 차고 가시고 가방 카메라도 이제 뭐 수억 원어치 장비가 들어있지만 굉장히 낡은 가방을 출장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에 대해서는 한 1억 원이 넘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는 좀 조금 어설픈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 강도. 씨 대처가 조금 더 빛이 났던 게 그 이후에 들려왔던 후인담은 그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뭐 정말 5인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병도 깨져 권총을 겨누고 있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근데도 김태희 씨가 태연하게 의연하게 그 아이들까지도 가슴에 품고서 진정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담하네. 보시면 김태희 씨 같은 경우 얼마나 책임의식이 강하냐면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진행 책임자였던 저희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접읍시다. 우리 촬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들어갑시다 한국에 했는데 김태희 씨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루라도 찍고 가자. 야, 얼굴만 예쁜 줄 안 아는데. 얼굴도 예쁘고 거기다 성격도 좋아서 인기도 짱이고 거기다가 공부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수수수잖아요. 이 사람은 앞에 우가 없어요. 수수수수수수수수 탑 오브 탑이었던 거죠. 이 그 김태희 씨 같은 경우 외모만큼이나 성적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암기가 그녀의 장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년 동안 이제 그 교사직을 했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4년 동안 교사직을 했지만은 3년 내내 전 과목을 올 100점을 맞는 학생은 김태희밖에 못 봤다. 에이, 그게 말이 되는 거 불가능하지. 아니 그 올 수는 가능한데 어떻게 올백이 가능합니까? 올백도 가능해요. 그거는 선생님이 문제네. 저 어려운 문제 하나도 본인들이 없었다는 못했다고 거예요. 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 안 아니 했으면 나는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아니 왜 내야지. 가만히 계신 김태희 씨 은사님을 또 이렇게 울산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또 친구들이 또 한 달에 걸치면 울산에도 있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이미 미모로 평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희 씨가. 학창 시절에 어느 정도로 정말 주목을 받았냐면 학원가에서 전단지 광고 모델로 김태희 씨를 쓸 정도였고 예쁜 데다가 공부를 잘하니까 김태희라는 학생만 잡아오면 남학생들은 정말 많이 몰려들 것이다. 그렇지, 라고 학원 얘기를 대박 나는 했었고 거네. 실제로 또 김태희 씨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많은 남학생들이 그 학원에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아니 했죠. 대학 가려고 공부한 거야? 그 학원 가려고. 그렇죠. 아나운서 오상진 씨도 울산 출신이에요. 근데 또래가 비슷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태희, 오상진 씨가 거의 뭐 남녀 대표 인기 짱! 네. 인기 순위를 다투는 사이였다. 그래서 데뷔 후에 두 사람이 약간 스캔들 비스무리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오상진 씨가 MBC 24기 공채 아나운서로 2006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한 이후에 김태희 씨랑 울산 대연중학교 동창이라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980년생 나이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두 사람이 사귀었다 이런 소문까지 번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상진 씨가 한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말이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할까 봐 밝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80년생은 맞지만 학교를 오상진이 일찍 들어가가지고 한 학년이 빨랐나 봐요. 그리고 학교 때는 얼굴 알았지만 사회 나와서도 한쪽 아나운서 한쪽 배우라서 서로 만나는 기회가 적어가지고 오히려 같은 동창임에도 얼굴을 볼 기회가 너무 오히려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친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우리가 배울 게 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특별한 가족 환경 어떻게 특별합니까? 김태희 씨 아버지는 울산에 있는 국내 물류 H사의 대표이사예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대요. 그 김태희 씨 아버지가 1984년도에 회사를 창립했을 때 그때 목표는 울산에 있는 동종 100개 업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사로 만들고 싶었다. 이제 그 꿈을 좀 이룬 것 같다 라면서 매우 기뻐하셨고요. 또 굉장히 성실하시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을 매일 2-3시간씩 돌고
또 직원들이 좀 막 춥고 이렇게 보면 목도리나 장갑 같은 거 꼬박 챙겨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CEO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그 태권도 협회 부회장직까지 맡고 있어서 굉장히 활달하신 성격이에요. 거기다 말수도 굉장히 많고. 근데 반면에 김태희 씨하고 이완 씨는 좀 과묵한 편. 그리고 또 언니가 있잖아요, 김태희 씨한테. 언니도 약간 활달한 편. 근데 어머니는 중립을 지키는 그런 성격. 그래서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과묵하고, 누구는 활발하고, 누구는 중립을 지키고 이러니까 굉장히 조화로운 가족 생활을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다툼이 없는 그냥 평범하고 단란한 그런 가족에서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미인인 거예요? 어머니를 많이 닮은 아버지도 걸로. 굉장히 아버지도 잘생기셨어. 인물이 좋으시고. 네, 아버지도 인물 근데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연예인분들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이 인물이 다 좋으실 때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이렇게 누나가 미인이면 남동생들은 솔직히 덕을 좀 보지 않나요? 학창 너무 덕 시절부터. 보죠. 그 아는 동네에서 쌈 잘하는 형한테도 맞지도 않고 그럼요. 오히려 고르고. 딴사주고 그러잖아. 그다음에 또 뭐 누나 불러놓으라 그러고. 누나에 대한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빵집도 데려가고 그럼. 떡볶이집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또 많이 먹어, 선생님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학부모님 오라 그러기 전에 누나가 와서 뭐 하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누나 덕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그 이완 씨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완 씨하고 같은 그 부대에 그 배치가 되는 순간부터 정말 개 타는 느낌, 로또 맞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실제로 누나의 그런 미모는 빛을 발합니다. 어느 날 가요. 이완 씨가 이제 막 복무 중일 때 가가지고요. 거기에 정말 잔치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상상이 가능하시죠? 잔치 분위기였다고 하고 실제로 가서 뭐 티셔츠나 이런 데다가 김태희 씨가 막 사인도 많이 해줬다고 하고요. 근데 또 그 이후의 대목에서 둘만 남았을 때 대화를 들어보니까 아, 너가 진짜 그 군대를 안 왔다면 세탁기 돌리는 거라든지 밥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알았겠니? 그랬더니 아, 처음에 진짜 군대 와가지고 나 세탁하는 법을 몰라서 혼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이제 인간 돼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누나답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완 씨는 김태희 씨 때문에 연기자 데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김태희 씨가 2000년에 데뷔를 했고 이완 씨가 2004년에 데뷔를 했어요. 4년 뒤에 데뷔를 했는데요. 누나가 워낙에 뛰어나니까 누나의 후광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김형수라는 이름 본명을 뒤로 하고 이완이라는 연예 활동명으로 이제 활동 시작을 하는데 천국의 계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처음 얼굴을 알리게 됐죠. 근데 그 캐스팅 비하인드를 보니까 김태희 씨가 항상 남동생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천국의 계단의 연출자인 이장수 감독이 그걸 보고서 사진을 보고서 아, 너무너무 정말 누나를 닮은 남동생의 모습에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나 남동생 보고 싶다라고 해서 미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극 중에서 신현준 씨의 어린 시절을 맡아 연기하게 되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또 김태희 씨가 데뷔하자마자 완벽한 외모와 더불어 주목받은 이유가 서울대 엄친딸이다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더 주목을 많이 받았죠.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했어. 아이고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99년도에 서울대학교 의료학과를 입학을 해요. 서울대학교에 엄친딸이 김태희 씨만 있겠어요? 거기에 있는 교수님도 엄친딸일 것이고 김태희 씨 친구들도 거의 다 엄친딸일 거예요. 조금만 얼굴만 예쁘면 다 엄친딸인데 김태희 씨가 이분들한테 사인해줄 정도로 엄친딸 중에서도 가장 엄친딸이었던 거죠. 엄친딸 오브 더 엄친딸. 근데 데뷔 시기가 왜 생각이 나냐면 아주 예전에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리포팅을 해서 신인 때 간 적이 있었는데 주영훈 씨 인터뷰를 갔어요. 주영훈 씨가 광고 모델이었고 타잔으로 나오고 김태희 씨가 그 제인이어서 뒤에 이렇게 그 이런 의상을 입고 뭐 이런 그 복사기 광고였는데 그 소위 저희는 그냥 엑스트라 정도 생각을 하고 아 근데 참 예쁘네요 그랬더니 광고 주영훈 씨부터 해서 그 광고 촬영장에 있는 모든 분이 쟤 서울대야. 쟤 잘 될 거야. 쟤 너무 이쁘지 않아? 다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기억해뒀던 기억이 나는 정말 1년도 안 돼서 천국의 계단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신기해요. 지난 우리 시간에 저기 신하영 씨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하다가 하버드예요? 하버드? 이러면서 다 당연히 신하영 씨도 신기해서 하버드 했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런데 그 이전에는 더욱더
그 서울대니까 더 프리미엄을 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말 타고 들어갔다, 특별 전형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 근데 김태희 씨는 그 말이 없는 거야. 중학교 때 올 만점 아니야. 수수수수 아니야. 이게 성적표가 공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더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난리가 뒤집어진 거지. 그 사람의 학벌이 어느 정도이든 끼가 있어야 끼 없어서 연예인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김태희 씨는 과연 어떻게 연예계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김태희 씨를 모르면 울산에선 간첩이라고 얘기할 만큼 어떤 울산의 대표적으로 네. 아주 유명한 여고생이었는데 서울대에 입학을 하면서 서울에 상경하게 돼요. 보통 서울에 오면 더 이쁜 애들이 많아가지고 두리번 될 수 있었지만 김태희 씨의 미모는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가끔 압구정동이나 강남역을 놀러 가면 다 그냥 쳐다봐. 길거리 캐스팅에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아 김태희 씨는 지난번에도 받았고 오늘도 받으면 여기 오면 그냥 늘 이런 걸 받나 보다 하고 진짜 자기가 예뻐서 준다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또 믿을 수도 없었고 휴지 받듯이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았죠. 언니나 나나 지나가면 맥주 2병 공짜 준다고 오라고 하는 그 명함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자꾸 주니까 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지하철에서 광고회사 그 여성 디자이너가 김태희 씨한테 명함을 주면서 모델할 생각이 있으면 꼭 연락을 줘라라고 했는데 아마 여자이기도 했고 아마 주는 것이 조금 진지하게도 느꼈는지 일주일 후에 언니와 함께 거기에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2000년에 아주 풋풋한 그 상징인 모 여성 그 용품 광고에 발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아주 큰 주목을 받게 되죠. 마음 놓고 나갈 수 있어요. 그치? 있나요? 사랑해본 적 영화처럼 첫눈에 반해본 적 전화기를 붙들고 밤새 본 적 DMB계의 김태희를 만들자. 김태희는 똑똑하다. 똑똑한 김태희의 천재적 카드 생활. 김태희다. 너 상태 안 좋은데? 지금까지 김태희 4분의 1밖에 못 봤다. 네, 김태희 씨가 데뷔는 쉬웠는지 모르는데 연기는 이게 쉽지 않아요. 논란이 연기는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칭찬 듣고 자랐을 네. 텐데 갑자기 너 뭐 이렇게 뭘 못해라는 얘기를 처음 그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력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 너무 똑똑한 거, 서울대 출신이라는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스스로도 알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점은 연기는 열심히 갖고서 해서되는 게 아니에요. 본물이 터지는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너무 머리로만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각고의 노력, 정말 많은 스스로를 깨는 시간을 보내면서 연기가 점차 발전을 하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연기는 하늘에 낸 연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 경험이 일천해도 어느 순간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냥. 김영자. 너무 천재처럼 김영자 선생님처럼 연기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하늘이 낸 연기자가 아닌 사람은 득도가 필요해요. 맞아요. 득도가 필요해요. 근데 아마 김태희 씨의 연기력 논란이 있었다면 그 득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득도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이 득도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얘기는 나도 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쓰라린 경험이 쌓이고 그건 일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삶을 통해서 쌓이면 결국에는 득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여배우 연애를 누구라고는 많이 말 해야 돼. 못하겠는데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너무너무 예쁜 여배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었지만 한 20년, 30년 되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성신도요? 기다려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걔 다니는 학교를 알아냈다는 거 아니니? 정말? 거기가 어디야? 어딘데? 지금 중요한 건 오상훈 뒤에 누가 있느냐는 거야.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건가.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가망이 없는 것인가.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연기 논란도 있었지만 김태희 씨는 수많은 작품에서 명장면을 남겨요. 아마 그 비주얼이 주는 것도 연기자의 큰 매력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미 자타공인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죠.
키스 명장면을 많이 남겨요. 네. 유난히 드라마마다 상대 배역과 했던 키스씬이 두고두고 명장면으로 회자될 정도로 뭐 키스씬의 여왕이다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럼요. 키스씬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정말 너무 예쁘니까 어떤 키스씬이든 화보 같은 느낌이 드라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는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 김래원 씨하고 호흡을 맞췄었는데 그때 화장실 키스 있었고요. 2009년에는 이병헌 씨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라는 후일담이 있었던 사탕 키스, 아이리스 속에서 사탕 키스 있었고. 다 저 남자들이 네. 리드를 해야지 그 키스신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좀 더 선수들이 그냥 죄다 리드를 했으니까 제대로 됐겠어. 그리고 또 2011년에는 또 멋진 남자 송승헌 씨하고 마이 프린세스에서 계단 키스 씬이 또 화제가 됐었고 2013년에는 유아인 씨하고 호흡을 맞췄었던 장옥정 사랑에 살다 거기서는 빗속 키스 참 찍을 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보는 사람들은 감동의 물결이 막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중에서도 최고는 이병헌 씨의 그 사탕 이렇게 넘어가는 이거 난리 사탕 났었죠. 키스. 야, 예. 이게 이슈가 됐죠. 아이리스에서 없었던 장면인데 이병헌 씨가 이렇게 넣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갑자기 그 현지에서 좀 큰 알사탕을 사러 돌아다녔는데 없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대 사탕을 사서 막대를 끊고 저걸 촬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촬영이라는 게 풀샷 찍고 투샷 찍고 또 타이트샷 다르지. 찍고 사탕이 다 또 달아 뭐 없어지지. 뒤에서 백샷 찍고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엔 사탕이 쪼그라들죠. 쪼그라들고 또 몇 개 안 남았다 보니까 그걸 씻어서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그 연기 씬이 케미 정도가 아니라 혹시 둘이 연애하나 할 정도로 보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짜 사랑에 빠진 그 여인의 얼굴. 이 아이리스를 통해서 아마 이 김태희 씨가 연기력을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방송 대상 시상식에서 그 우수 연기상을 받은 것 같고요. 이 아이리스를 계기로 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돼서 일본에 가서 이 팬들에게 인사를 했을 적에 너무 김태희 씨가 예쁘니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중국에 가서 드라마를 찍었는데 이게 지금 방영이 중국에서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태희 씨가 항상 그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좀 외국 생활을 해보는 게 좀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 작품을 선택을 할 적에는 유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연기, 그러니까 이 작품을 찍는 동안은 내가 외국에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중국 드라마를 선택해서 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리스의 김태희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리스는 제가 연기자로서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저를 구원해준 너무나 소중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힘들 때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응원해준 모든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우라는 일을 하게 된 거는 저한테는 처음에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짐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연기를 통해서 내가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감정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부담스럽고 버거운 짐이었던 연기가 지금은 너무나 고맙고 좋고 그냥 앞으로 그렇게 훌륭한 연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